안녕하세요. 스펙스 끝장 토론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장윤미입니다. 정말 짚어야 될 현안이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작진이 오늘 끝장 토론의 주제로 정해준 제목은요. 반윤석열 전면전인데 일단 오늘 사실상 첫 인사 낙마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균영 대법원장 후보자, 이제는 전 대법원장 후보자가 됐겠네요. 법원으로 복귀할지 말지도 본인이 이제 고민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소식부터 강서구 뜨거운 그 현장으로 오늘 정말 전문가분들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균영 전 대법원장 후보자, 이제 후보자 얘기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김종대 의원님 오늘 이 사실상 임명 부결된 이 풍경 어떻게 보셨는지 평가를 총평해 주신다면 어떻게 해요? 오랜만에 야당의 힘을 제대로 보여줘가지고 네. 전혀 어떤 다른 정치 느낌이 들 네. 정도인데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야당이 살아있다는 거, 또 무언가 어떤 그 강력한 힘을 보여주고 국정에 강한 견제를 할 수 있다는 걸 실력으로 입증해야 정권이 겸손해지거든요. 그동안 질질 끌려다니고 매일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했던 모습에 비해서는 비교적 요즘 모처럼 활기가 도는 그런 뉴스가 들려왔다. 이렇게 민주주의라는 것은 어떤 그 힘과 힘이 충돌하면서 또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그러면서 정권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또 어떤 인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어떤 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합리적 기준이고 그렇게 해야 나라의 정치가 사는 거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 결정은 무엇보다도 정치를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를 위해 좋은 일이었고 네. 그야말로 야당의 힘을 보여주는. 왜냐하면 민주당도 당론으로 채택을 했고 정의당도 당론으로 정의당도 근데 정의당이 이번에 먼저 당론으로 만들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요전에 그 체포동의안 그거 뭐 하고는 또 전혀 다른 풍경인데 야권 전체가 신속하게 그 단일 대우를 만들었다는 거. 네. 이것도 이 한국 정치에서 얼마 만에 보는 모습입니까? 보기 힘든 이게. 풍경이었다. 정말 이런 면에서 아주 저는 오늘 아주 신선한 충격이었다고. 그렇군요. 네. 신선한 충격이라고까지 평가해 주실 만한 정말 야당의 힘을 보여주는 좀 근래 보기 드문 풍경이었다. 하나의 정치사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좀 보기 드문 상황이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일단 김종욱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하잖아요. 이제 철이 좀 들었네. 그건 뭔 소리야?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이제 싸움을 좀 제대로 하는구나. 왜냐하면 지난번 같은 경우는 당론 결정 안 하고 무슨 뭐 국회의원들의 자율적인 판단, 양심 이런 얘기 하다가 큰 사단이 났었잖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좀 민주당이 소위 그 아주 희한한 단어인 역풍이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 프레임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구나. 왜냐하면 역풍이 나려면 국민들이 그걸 싫어하는 걸 했을 때 역풍이 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 보니까는 이 대법원장 관련해서 KBS랑 한국리서치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부결이 44.1%, 가결이 30.4%예요. 그러니까 12%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럼 국민이 요구하는 부분을 당이 당론으로 결정을 해서 그것을 실행해서 부결시켜내는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국민의 여론들을 따라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철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철이 안 들면 이제 이렇게 해도 말 못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철이 좀 들어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른들 입장에서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싸가지 없다고 얘기할까봐. 네, 어른들 입장에서는 그 기권 한 표는 그 철 아직 안 든 한 표가 있긴 있더라고. 뭐 크지 않아서 내가 뭐 말은 안 하지만 한 명이 있긴 있더라고. 두 개가 아니었나요? 한 명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경 대변인님 지금 오늘 풍경은 어쨌든 다 긍정적으로 봐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오늘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물론 철들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았고요. 우선은 지금까지 임명제가 강행했던 것이 16명이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16명이었는데 근데 그게 있어 헌법에 규정된 게 장관과 다르게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럼 이때다 우리가 야당의 힘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서로 간에 통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국회에서 장관 후보자들은 통과시키지 않아도
지금까지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계속 임명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번은 다르잖아요.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힘을 좀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여권에서조차도 그냥 버리는 카드, 아니면 손 놓은 카드, 아니면 방어가 어려웠던 카드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조금 이따 우리가 얘기할 때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대통령이 몰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그 야당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아예 없었습니다. 오히려 민주당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는 동안에 조롱을 하고 그랬거든요. 대통령이 여기서 입장이 없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짚어보면은 야당이 지금 뭐 정의당과 민주당이 잘했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그보다도 국민의힘 측에서 그리고 대통령이 이것을 버리는 카드로 좀 본 것은 아닌가라고 저는 보여졌습니다. 지금도 한 3,000분 정도 가까이 지금 저희 채팅방에 의견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일단 금요일은 종대 타임이다. 이런 맞습니다. 댓글이 아니 그거는 다른 눈에 띄고요. 방송에서 네. 그 나오는 그건데. 아, 그래요? 예, 저는 뭐 금요일을 주로 불태우는 그 좀 뭐 있죠. 역할이 네. 있죠. 금요일의 정말 남자죠. 예. 불태울만한 금요일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야당의 힘도 보여줬다고 평가해 주셨으니까요. 예. 또 댓글 중에 민주당 너무 예쁘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뭐 오랜만에 칭찬받네. 이렇게 일 잘하면 칭찬을 받을 건데 그동안에 그놈의 지겨운 역풍이요. 너무 지겨웠습니다. 네, 민주당 예쁘다에 이어서 이경 예쁘다라는 댓글도 상당히 많다는 점 소개해드리면서 저는 예. 그 말씀도 좋은데 야무지게 일 잘한다. 그 말씀도 많이 해주세요. 응원 댓글 많이 올려주십시오. 일 잘할 것 같다. 예, 그러면 대전 유성을 이경 입니다. 그럼 다들 호평을 해주신 오늘 이균영 전 대법원장 후보자 그 임명 본회의장의 상황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장 이균영 임명 동의안은 총 투표수 295표 중 가 118표, 부 175표, 기권 2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단 이균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태도랄까요? 자세가 좀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이런 표현은 방송에 적합하진 않지만 실제로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실실 왜 이렇게 쪼개냐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겸허 배우지 않고 본인을 향한 어떤 의혹 제기에 성실하게 답변한다는 그런 인상은 전혀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패착은 뭐 장애 주식을 뭐 세금 신고에 누락한 부분 등과 관련해서는 법을 잘 모른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당에서도 강한 엄호를 하긴 어려웠던 것 같은데 일단 한동훈 장관이 입장을 냈어요. 이거 방탄이다. 이재명 방탄을 위한 또 이 사법부 공백을 자초하는 행동은 대단히 정치적이라는 취지로 비판을 했는데 이렇게 입장 내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김종욱 교수님. 제가요. 근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얘기에 일일이 뭐 대꾸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 정도. 이게 상식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사법부 길들이기냐 이런 거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에서 대변인이 논평을 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국무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국회에서 인준 표결의 권한이 분명히 있어요. 대법원장에 대해서. 그래서 국회의 민의가 저런 사람이 대법원장이 되게 되면 대법원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얻을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표결 결과가 나왔으면 국무위원은 존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존중한다는 얘기 한마디 없이 사법부 길들이기냐 또 그다음에 전가에 뭐 본인이 맨날 하던 얘기처럼 본인의 대적 상대가 이재명 당대표로 생각하나 봐요. 매번 이런 얘기를 범죄 혐의자에 대한 방탄 같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방송 가서는 껌도 너무 씹으면 단물도 안 나오지만 딱딱해져가지고 이가 아프다는 얘기를 하는데 방탄 얘기 좀 그만 썼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거 누가 검증했습니까? 아, 그렇죠. 법무부가 검증하는 거잖아요. 검증 주체가 나와서 검증을 제대로 못 해놓고 본인은 아무런 과오가 없는 것처럼 남의 얘기처럼 하는 거 보면서 이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됩니다.
매우 나쁜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사실 인사청문회는 부결이 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권자로서 강행할 수 있지만 대법원장은 그렇진 못하잖아요. 아예 이제 그 본회의를 가결 요건을 충족시켜서 돼야지만 임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낙마가 가능했던 건데 이번 이균영 후보자의 낙마가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인사 진용을 짜는데 좀 재정비하는 계기가 될지 좀 흐름이 바뀌는 좀 상황이 될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이런 정도의 야당의 이제 실력이 네. 분명히 이제 구체화돼서 드러났고 또 이제 앞으로 강서 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여당의 참패가 예상이 되는데 이럴 때 상식적인 정부라면은 일단 자세를 낮추는 게 유리하고 네. 본인들의 생존 전략 차원에서라도 이제는 어떤 불리한 전쟁에서 자꾸 각을 세우는 이런 전술은 없죠. 그거는 뭐 어떤 병법에도 없고 나오지 않는 전술인데 이 정부의 가장 특이한 점은 그럴수록 더 밀어붙이는 일종의 어떤 오기와 폭주의 행태를 계속 반복하고 있고 이제는 돌이키기 어렵다고 봅니다. 좀 전에 한동훈 장관의 반응이 그걸 다 입증해 준다고 할 수 있는데 저는 한동훈 장관의 저런 태도 표명, 사법부 이래 행정부 장관이 입장을 내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상권 분립에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 품격이고 저거 탄핵 유도 발언이 아닌가 하는 저는 의심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오늘이죠. 홍익표 원내대표가 한동훈 장관 탄핵을 검토하겠다. 네. 이렇게 이제 운을 띄웠는데 그렇게 저런 발언을 이제 또 면전에 해두고 그 탄핵안 검토에도 조롱 섞인 또 입장을 내놨거든요. 네. 왜 지금 당장 하지 왜 국정감사 이후에 하냐? 탄핵은 당장 추진하시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분히 이제 탄핵 유도 발언이면서 총선 때 자기 변신을 할 수 있는 또 계기도 마련하는 이런 어떤 선곡입니다. 그러면은 계속되는 어떤 집권 세력의 이런 어떤 불리한 지형. 지금 야당은 상승세고 약간 집권 세력은 하강세인데 이런 상황에서 속도 조절이 되느냐? 약간의 어떤 자기 정비가 되느냐? 전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일단 저렇게 공격수로 나선다는 것 자체가 정면으로 맞서고 부딪히겠다. 이런 어떤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게 전열을 가다듬으면서 말씀 주신 대로 자기 정비를 하면서 뭐 칼을 벼른다면 이해가 되는데 정말 지금 병법에도 없는 전략 아닌 전략을 쓰고 있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손자병법대로 해야지 저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너무 막무가내니까 지금 그런 평가 주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댓글 올라오는 것 중에 다 의견들이 뭐 윤석열 정부의 기대치가 대단히 낮은 것 같고 이번 한 건으로 뭐 부결됐다라고 해서 뭐 쇄신을 기대한다거나 어떤 지금도 펼쳐지고 있는 인사청문회 광경에서 국민 여론이나 좀 부적합한 인사라고 하는 부분을 최소한 선별해서라도 그러면 임명 철회를 한다거나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경 대변인님께서 김행 후보자와 방송에서도 1대1로 굉장히 격돌을 하기도 하셨고 어디서? 제가 그 광경을 그 방송을 또 많이 한 듣기도 반년 했고요. 정도 했습니다. 반년 정도. 네. 그래서 좀 남다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도 들었을 건데. 미운 싸우다 점이라도. 보면은. 쇼츠가 되게 많더라고요. 여기저기서 찾아봐야겠네. 많이 만들어주셨는데요. 네. 지금 저는 김행 장관 후보자나 이렇게 이균용 대법원장 이제 후보 이제 끝났죠. 이번에 임명이 이제 안 되는 건데 여기에서 이거 인사검증 누가 했죠? 우리 아까 한동훈 장관 계속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법무부 장관. 이 사람이요. 공직자 인사검증 시스템을 위해서 미국 FBI까지 갔어요. 그 국민 맞아요. 세금으로요. 가서 무엇을 했느냐, 아니면 어떤 예산을 쓰고 왔느냐, 무엇을 했느냐, 일정을 밝혀라. 예산이라든지 일정 전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자 인사검증 시스템을 위해서 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직자 인사검증을 한다는 그런 한동훈 장관 이하의 그 법무부가 지금 보시면 어떤 인사검증을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인사검증을 어떤 기준으로 했느냐 전혀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저는 뭐 헤어스타일에 대한 어떤 그런 별명인데 그거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솔직히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붙은 별명이 좀 됐죠. 한깐족이라고요. 모든 사사건건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한동훈 장관이 그동안 뭐 대선 후보군에 좀 오르다가 지금 지지율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런 모습에서 일어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된 거 관련해서 그 전에는 체포동의안 관련해서도요. 판사가 범죄 혐의가 없다고 하면은 범죄 혐의가 만약에 없다고 하면 절대 구속시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근데 구속 못 시켰잖아요. 근데 그랬더니 이제 말을 바꿔가지고 이것은 구속되지 않는 거지 범죄 혐의가 없다고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또 말을 바꿉니다. 그냥 이런 모습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대표되는 것은 정부의 그냥 법무부 장관이 아니고 현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와 그리고 국민의힘을 마치 좀 대표되는 인물로 지금 많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인사검증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너졌구나. 근데 거기에 다시 한번 한동훈 장관 탄핵으로 가는 길까지 좀 가까워지고 있구나라는 것이 국민들이 이렇게 기조로 좀 보고 계시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마지막으로요. 민주당에서 솔직히 탄핵 정말 조심했습니다. 제가요. 대표가 집회를 할 때, 대표가 이제 단식을 할 때 집회를 계속 했잖아요. 국회에서 집회할 때 제가 마이크를 잡고 사회를 봤었는데 여기저기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탄핵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제발 좀 잘 해달라라는 거였습니다. 그게 혹시 역풍을 맞을까 봐요. 네. 역풍이라는 소리까지는 아직 안 했는데 탄핵이 나오지 않도록 거기에 모든 당원분들과 지지자분들 탄핵을 정말 뜨겁게 외쳤는데 국회의원들이 다 앉아있으니까 탄핵이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였습니다. 불과 몇 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모든 제가 앞에 설명드린 이런 시간들이 거치면서 민주당에서도 이제는 한동훈 장관 특히 이제 검사 탄핵은 우리가 민주당에서도 이제는 얘기해야 될 때가 됐구나. 이제는 지금 싸울 때가 됐구나라는 기조로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한동훈 장관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김행에 대해 질문했는데 한동훈으로 하시는데 예, 요 얘기는 김행 할 얘기 많죠. 하고 넘어가겠는데 제가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 이재명 대표 이 세 분의 캐릭터를 보면은 한동훈 장관이 박정희 대통령 때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의 겹쳐 보이십니까? 예, 이 역할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 김대중 대통령 나중에 대통령 그때 납치해가지고 도쿄에서 독도 인근에서 수장시켜 버리려던 했던 그 주범 아닙니까? 항상 이후락의 총구는 김대중을 향하고 있었죠. 모든 게 정조준돼 있고 각종의 용공 조작이라든가 납치, 그다음에 이제 음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그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의 역할을 한동훈이 맡고 있다. 실제로 또 법무부 장관이지만 정보부의 역할이다. 그렇죠. 지금 상황이.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그 신복으로 활용하는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이 박정희식 극우 통치와 안보 지상주의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때 야당도 일부는 투항주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낮에는 야당하고 밤에는 여당하는 이제 이것도 방송 용어로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쿠라. 사쿠라. 그러니까 이런 괜찮은데요?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렵게 야당이 끌고 가고 수없이 분열과 통합을 되풀이했던 시절인데 판이 지금 그렇게 짜여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보면은 지금 마치 유신말기를 향해서 질주하듯이 어떤 절대 권력의 꿈을 꾸던 망상의 어떤 극한에 다다르고 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어떤 면에서 야당이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보여줬을 때 이때 이제 한국 정치의 하나의 어떤 기준점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 미래가 밝혀지는 하나의 결정적 국면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점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동훈 장관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독재 시대 때 야당을 탄압하던 어떤 권력기관의 싸움 걸기, 또 일종의 어떤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빌미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언론에 뿌려주는 이거를 전문 용어로 법조계 기자들은 당 모의죽이라 그래요. 당 모의죽. 이제 주요 언론에 이렇게 모의주듯이 하면 쭉 쫓아오는 거지. 병아리 찍찍하면서 이제 이거를 이제 당 모의죽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검찰 특수부에서 제일 잘했던 사람이 한동훈이에요. 그거를 지금은 옛날엔 검찰 수사 정보를 당 모의주기를 했다면 지금은 정치적 의제로서 이것을 이제 한 단계 높여서 이렇게 이제 뿌려주는 이 역할까지 하는 거니까 사실상 이 정부의
부통령급이 그러네요. 되는 예. 거죠. 네. 부통령이요? 네. 부통령은 우리 법에 VIP 없죠? 아니었어. VVIP 아니었어. 아, 더 위에 있다라는 V2. 느낌으로. V2. 아니 VVIP는 저기 이제 김건희 다른 분이라고 여사가 이야기하고 또 싶으신 있잖아요. 거예요. 아니 제가 김종대 의원님 말씀 주시는 걸 들으니까 최근 뉴요커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상당히 퇴행한다는 취지로 부식하고 있다라고까지 평가를 하고 미국의 우방인 대한민국이 이렇게 퇴행의 길을 걷고 있는데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라는 취지의 이제 기사를 올려서 화제가 되기도 했고 뭐 조국 전 장관이 본인의 SNS에 올리기도 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독재로의 회귀 그리고 폭주 이런 그림자들이 다 언뜻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치라는 게 완전히 얼어붙고 대결하고 각세우고 한참도 못 나가고 그런 일면의 풍경을 어제 오늘 계속 보는 것 같은데 바로 인사청문회 광경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까도 한동훈 장관 별명을 얘기하셨는데 김행 후보자의 별명이 있더라고요. 저는 정말 많은 분들이 기발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김행방불명, 김행방불명입니다. 김줄행. 김줄행랑, 김행랑. 줄행랑 쳤다고. 이게 국회를 조금이라도 존중한다면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김종국 교수님? 저는 그 김행 그 후보자도 이해가 안 되지만 전 지성호 의원을 보면서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네. 나갑시다. 호출을 하는 나갑시다. 느낌? 그러더니 나가요, 네. 나가요. 그래서 데리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김행은 또 따라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볼 때 이게 일련의 뭐 준비된 건가 느낌이 들 정도예요. 지성호 의원이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나가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감히 대통령이 임명을 해서 인사청문회 보낸 거잖아요. 청문을 해달라고. 좀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어떤 사람이 연관돼 있는 것 같다. 그 연관성에 대해서 정확히 국민의힘에 있는 청문위원들은 감지를 했다. 그래서 최대한 김행을 호위하고 보호해 주는 게 가장 중대한 역할이었고 그것을 할 수만 있다면 지성호 의원처럼 데리고 나가도 상관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럼 이게 누구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사람밖에 없는 거죠. VVIP요? 제가 입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독재국가에서 말 잘못하면 작살납니다. 그럼 제 입을 통해서 지금 하신 작살나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 그 정도, 그러니까 그 인사의 과정이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 인사청문위원들이 인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일을 벌였다면 진짜 무지몽매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인사청문 절차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법률적인 인사청문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한 인물에 의해서 강행된 어떤 장관 후보자를 지키기 위한 매우 희한하고 그로테스크하다고 표현하는데 기괴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이제 법률을 깨버리는 거죠. 뭐 그로테스크, 기계, 뭐 아주 단어 구사력이 여기서 갑자기 증강되는 증강현실이요 이게. 증강현실인데 말로만 듣던 증강현실. 이걸 조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용산에 가장 주된 병리적 현상은 병적 다변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적 다변증. 말을 멈추질 못하는 현상. 60분 하면 59분을 혼자 떠들어야 되는. 그 59분에 30초도 아까워 사실은. 나머지 1분. 내 얘기 해야 되니까. 네, 그런데 이걸 이제 병적 다변증이라고 이게 정신병의 병리로 하나로 봐요. 이게 실제로 있는 병적 그 진단명입니까? 그것도 치료 다 프로세스가 있어요. 근데 무슨 얘기냐? 이런 부분들에 다 관여한다는 거예요. 나는 김행 후보자가 본인 의지로 나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원희룡 장관이 전화 한 통 받고 그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를 한다든지 뭐라 보면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굉장히 섬세하고 디테일하고 거의 어떤 시간적으로도 동시에 사람들을 끊임없이 디테일하게 통제하고 있어요. 나는 이게 이번에 퇴장에다 행방불명 사태잖아요. 이걸 후보자가 혼자 판단으로 다 했을까? 그리고 그 밑에 청문회 검증 준비단장도 통화가 두절됐다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사라졌잖아. 이쯤 되면 경찰에 실종 신고해야 되는 사실은 행방불명 되는데 어디 가서 큰일이라도 당해봐. 또 괜히 무슨 또 딴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보호하기 위해서 원래는 이거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해서 보호를 해드렸어야 돼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면
난 용산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기 뭐냐 그런데 지금 연락이 닿긴 닿대요. 아니, 닿다는 연락은 진짜 김행각만 아는 분들은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디 있는지 아는 분들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럼 완전 근처에. 근데 이제 짠 아니네. 사례가 있잖아요. 네.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 그러니까요. 그것도 그러니까 사실. 전화 와서 백지화 안 해. 그래놓고 예산에 반영하는 것처럼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그래놓고 대통령은 임명 강행하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기 뭐냐 이렇게 국회 법이라는 게 있고 국회 모든 회의는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하지 않으면 그 보통 증인이나 선서를 한 사람은 자리에서 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정이 있을 때 위원장한테 요청을 하게 돼 있고 모든 발언이나 의사진행도 위원장 허가가 있어야 저기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석을 할 땐 자리를 뜰 때는 더 그건 그렇겠네요. 중요한 거죠. 예.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사정이 있으면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그냥 저 보따리 쌌거든요. 자료 힘을 주섬주섬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처음 보는 건데 이거는 그 어떤 순간에 김행 후보자의 청문회가 이제 심야를 향해서 다를 때 저기 국민의힘 누군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거 용산에서 엎어버리랍니다. 뭔가 이런 류의 작전 지시 내지는 뭐 어떤 지침이 없으면은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번에 김행 후보자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 어떤 논리적인 허점 또 기만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건 많았지만 그 청문회 중에 자리를 박차고 나갈 만큼 그럴 사안은 아니었죠. 자기가 어떤 분위기를 만들 만한 어떤 징후가 있었냐? 없었거든요. 네. 그럴 멘탈이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그런 면에서는 이건 큰 힘이 해가지고 국회 폭파시키고 엎어버리고 나가라는 난 그런 뭔가 맨데이트가 있었다. 본인이 약속한 걸 이행한 거죠. 드라마틱하게 엑시트 하겠다는 약속을. 그게 본인의 다 엑시트. 거짓말을 했는데 그거 하나만 정확하게 지금 약속을 지킨 거죠. 그건 굳건한 슬로건이에요. 하나 지켰네 그랬죠. 이 청문회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봤거든요.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봤는데 안 바쁘세요? 네? 지역에서 빨리 해서 그만큼 또 관심이 아니요, 또 높은 지켜봐야죠. 사안이었으니까. 아니 여기 계속 실시간으로 계속 실시간으로 계속 처음에 있었다가 나중에 이제 실시간으로 계속 지켜봤는데 처음부터 국민의힘은 김행 후보자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근거 자료도 전혀 없었고요. 논리도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파행을 하려고 했었던 거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 굳이 많이 끼어들면서 의사진행 발언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진행 발언을 상당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자료를 달라라는 의사진행 발언이었어요.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 자료 달라는 것조차도 억지다라는 식으로 계속 시간 끌기를 했었거든요. 그걸 자료를 아예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장 궁금했던 게 뭐였냐면 그 주식 파킹이었었잖아요. 근데 김행 후보자의 논리는 공직자윤리법상 이것을 이해관계 충돌하지 않는 것이 신의는 충돌하지 않는다. 주식을 파킹했다가 다시 가져왔잖아요. 그런데 이 논리가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신우이는 주식 백지 신탁 대상의 이해관계 해당되지 않는다. 신우이는 이 논리였었거든요. 이거 말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료 제출을 민주당 측에서 계속 다 요구했던 것을 자료 제출하지 않고 그날 판례를 가지고 왔는데 그 판례조차도 이것이 가공된 자료였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료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원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원자료 전혀 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계속 파행을 위해서 했던 거고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갑자기 주랭랑 할 때 있잖아요. 어떤 뭔가 근거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갑자기 우리 그냥 나가자 이렇게 된 것이고 민주당의 여성 국회의원들이 김행 후보자를 다 둘러싸서 막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 나가자고 그냥 나갔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논리는 뭐냐면 이게 지금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나간 것은 아니다. 정해가 계속 그렇게 몸싸움 같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정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정해 때 나갔던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날이 이제 오늘이었습니다. 오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국민의힘 주장은 또 뭐냐면 우리가 당초에 간사 간에 협의한 것은 하루였다. 오늘은 아니다. 그래서 청문회를 오늘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논리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아예 처음부터 파행이었던 거고 이것을 모든 것을 대응할 수 있는 논리는 처음부터 아예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결론은 뭡니까? 누가 이런 지시를 내렸을까?
결정적으로 지켜보다가 파행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파행을 시점을 보고 있다가 파행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니 그러니까 파행은 여야 간에 하는 게 파행이고 그렇죠. 그 파토인가요? 그럼 뭔가요? 그런 파행은 우리가 흔하게 봤던 거고 그렇죠. 여야 파행이죠. 그런데 거기에 후보자는 그럴 땐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싸우는 동안 보면서 즐겨. 여야 잘 싸우네. 개싸움, 닭싸움 다 나오네. 이러면서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 시간도 벌고 이렇게 하는 시간도 걸 잘 가고. 그거를 원래 국회에서 통상적인 의미의 파행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거는 그런 파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후보자가 행동으로 해가지고 엎어버린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부분은 파행은 파행이지만 매우 특이한 파행이에요. 이례적 파행. 야, 이거는 별도의 어떤 어떤 그 목표나 계획이나 또는 어떤 결심이 없으면은 그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파행 그 이상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후보자가 사라지고 연락도 절돼서 실종됐다. 이거는 일종의 어떤 엽기행가? 이런 부분들이라고 이게. 어쨌든 작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오히려 것처럼. 계략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사과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 건데 당연히. 국민의힘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래도 아마 대통령은 임명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당연히 그 수준이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청문회 대상자가 스스로 그 자리를 박추고 도주를 한 거잖아요. 그럼 본인 스스로가 인사청문을 받지 않겠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럼 본인 스스로가 인사청문 대상이 안 되겠다라고 스스로 선언하고 행동한 건데 그런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앞으로 진행하는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신뢰를 안 줬습니다만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이런 인사를 하는 대통령을 누가 신뢰하겠고 여기서 쓰여지는 인물에 대해서 누가 성공하겠으며 어떻게 이런 인간들만 모아가지고 김행뿐만 아니라요. 모아놓은 인간들의 수준을 보면 놀라울 정도예요. 예를 들어 전두환은 애국자. 12.12는 나라를 구하는 거다. 결단. 더 화가 나는 거는 이 유인촌 이 후보자 아니 왜 민주당 합의해줬는지 모르겠는데 인사청문 채택 합의해줬잖아요. 아니 2017년, 2018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지검장으로 있을 때 수사 기록 내용이잖아요. 블랙리스트에 관련이 있었다고 자기들이 다 알았던 거잖아요. 그럼 그 수사 핵심적으로 한동훈이 몰랐겠습니까? 다 알았던 거잖아요. 아니 이런 일이 벌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걸 인정해준다?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조치를 보면 진짜 비상식적인 인사들이 횡행하고 있고 그것을 즐기고 있다. 근데 이게 바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거죠. 누가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그러니까 더 뉴요커에서 그런 기사들이 뜰 수밖에 없는 거죠. 부식된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뉴요커 기사는 그거 심상치 않은 문제입니다. 그렇게 보세요. 왜 그러냐면 저도 작년부터 한국 관련 외신들을 쭉 봐왔는데 한국에 대한 어떤 극우 정권의 출현 가능성을 가장 경계했던 기사가 쏟아져 나올 때는 작년 3월 9일 전과 후입니다. 그때 그 여성가족부 문제로 유럽, 캐나다, 미국 언론이 썼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한국의 새로운 극우 정권의 출현이 아니냐는 어떤 그 우려가 그게 이제 석학들도 썼어요. 랜드 연구소 홈페이지에 나와요. 그렇군요. 그랬는데 그때 한국 언론만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1년 반이 지난 지금 그 기사들을 다시 읽어보면은 굉장히 우려와 함께 정확한 결과적으로 맞아떨어진 진단이 됐군요. 조금 더 나갔어요. 그리고 한 1년 정도 지나면서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 이 매력 자본이 마구마구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전쟁 나도 한국 도와주지 말자는 게 절반이에요. 그거 옛날엔 60, 70%는 다 도와주자 그랬던데 거기서 푹푹 떠. 그러니까 봐봐. 한국이 그동안 미국에 그렇게 올인하고 반도체 공장 져주고 전기차 배터리 협조해주고 그런데 미국이 왜 싫어할까? 매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도, 베트남의 독재로 회귀와 한국을 같은 그룹에 넣어버리는 기사였습니다. 이번에 이것이. 그러면은 미국이라는 어떤 이념, 가치로 봤을 때 아무리 우리가 가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야당 수사하고 시민단체 조사하고 노조 탄압하고 이러는 부분들이 이게 벌써 몇 번째 기사가 최근에도 나왔는데 이런 것들을 보다 나니까 저런 나라 뭐하러 도와줘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런 반응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일련의 어떤 독재로의 회귀 문제는 전 예전부터 외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군요. 그래서 처음에 인수위 때 강인선 조선일보 네, 국제부장이 인수위 대변인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은 국내 정치 챙기라고 하는데 외신 관리를 외신 위해서 챙기라고. 지금 또 그래서 외신 그때 대변인으로 그거- 가 있고. 예, 그래서 가 있는 거거든요. 안 막아지잖아 지금. 안 막아지잖아.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면 이제 국민들은 계속 점수를 쌓아요. 그럼 정부가 그걸 다 평가를. 무너뜨리는데 예를 들면 더 가디언에서 음. 여성 케이팝 그 그룹들이 영국을 점령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 오, 상황. 긍정적인 의미의 그러니까 점이요. 매력국가라는 거예요. 네. 문화를 잘 발산하고 문화가 너무 좋으니까 그 문화를 수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매력을 발산하는 매력국가를 만들고 있는데 만들어 놓으면 대통령이랑 정부가 다 무너뜨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진짜 아프네요. 기괴한 거예요. 아니 이번에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 선수들 얼마나 예쁘고 멋있고 실력 있고 네. 수치적이고. 예, 네. 난 그 탁구 복식 그거 시상식 아, 장면 몇 번 봤는데 내가 그 영상을 꼰대들한테 보여주니까 이게 왜 웃기냐고. 내가 어이가 없는 게 대한민국 꼰대들 이거 그런 감수성도 없는 거 보고 내가 경악을 금치 못했어. 올 하트에 웃음 국민들은 그런 걸 좋아해. 네. 맞아요. 저렇게 하는 거야. 네. 그런데 그런 어떤 뛰어난 표현과 그 실력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런 게 바로 매력입니다. 그런데 이런 매력의 공간에서 아시안 게임에서 이렇게 어떤 공공 외교의 어떤 문이 활짝 열렸는데 우리 정부 지금 선수들은 저 고군분투하는데 이게 한중 관계 개선에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아무 일도 안 해요.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정치인들 한 명도 간 사람 없어요. 저 표결하느라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보니까 대한민국이 최근에 들어와서 어떤 국제적인 가치 평가에서 계속 하락하고 있다. 경제 성장률은 그 뒤를 따라서 하락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는 게 이게 외신에서 이런 기사를 가벼이 봐서는 안 되는 국가적인 상황이라는 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외신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한 발짝 떨어져서 보는 거니까요. 어제 그걸 예. 저한테 보여주셨거든요. 아, 그 저보고 좀 꼰대라고 영상, 그러는데. 그 신유빈 선수 영상. 저는 웃었어요. 그래도 그래? 꼰대가 도대체 아닌 걸로. 여기서 이게 왜 웃겨 하는 메마른 감성에서 무슨 한국 정치에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같이 하고 울고 있는데. 같이 웃어야 네. 정치가 되는 거지. 맞습니다. 근데 아. 그 영상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그때 그 영상 내에서는 중국 국민들이 이렇게 많이 환호하고 있었죠. 엄청 난리 좋아했었죠. 났죠. 엄청 네, 좋아했었죠. 그렇게 나왔던 겁니다. 아니, 대한민국 밑에 국민이 댓글도 아니고요. 네. 야, 한국 선수들 저렇게 예쁘고 그랬는데 그 중국 선수들 다 부동 자세로 있어가지고 딱 굳어져가지고. 이러니까 우리 선수들 왜 이러냐 막 댓글이 그냥 엄청나게 올라오잖아요. 와. 자유롭고 개방적인 거죠. 우리 국민들은 그만큼 많이 어. 예를 들면 근데 중국 선수들도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을 보면서 되게 계속 미소 짓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수들은 왜 이렇게 뻣뻣하게 굳었냐 그렇게 중국 국민들이 얘기하는데 한국 대통령도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에 투 코리아가 있어. 저런 어떤 탁구 선수의 한국이 있고 독재로 회귀하는 한국이 있고 두 개의 한국이 있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인 한국이 있고 정말 젊은이들이 씩씩하고 진취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또 대한민국 정말 다이나믹한 모습이 양존하는데 지금 댓글들도 보면요 8,000분 가까이 접속해주고 계시는데 많이 들어오셨어요. 예, 많이 들어오셨어요. 8천이시네요. 예, 8,000 지금 딱 도달했고 이게 섣부른 평가일 수도 있겠지만 이거 레임덕이다. 근데 이제 레임덕일지 아닌지 조기 레임덕이 올 것인지 아닐지 하나의 바로미터가 바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곳 강서구에서요. 투표율이 첫날이었습니다. 사전투표 8.48%. 높으냐 낮으냐 여기에 대해서는 뭐 평가가 정확하게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지난 지방선거 그러니까 대규모 전국 단위로 치러졌던 그 선거에서의 사전투표율 첫날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수치입니다. 뭐 많이는 아니고요. 한 1.3%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사실 투표율이 낮으면 국민의힘이 유리하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차이 좀 고무적이라고 보시는 거죠. 이 판세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예, 김종욱 교수님. 판세 이렇게 뚜껑 열어봐야 알죠. 뚜껑 열어봐야 알죠. 갑자기 또 이상한 사람 생각이 나긴 하는데. 이상한 사람. 뭐 전반적으로 상황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홍익표 원내대표가 얘기한 게 있습니다. 강서구 선거에서 승리하는 기준이 뭐냐 그랬더니 15% 정도 이상 이기면 승리할 것 같다라고 얘기한 건 아마 당에 있는 민주연구원에서 여론조사 계속 돌려서 확인하는 게 있거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원내에서 그 보고를 받은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서 적어도 이제 두 자릿수 이상의 그러니까 40% 정도의 투표를 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10% 이상 또는 많은 경우는 지난 그 국회의원 선거 때 강서 가불병에서 나왔던 이준석 전 당대표가 계속 얘기하는 17.87% 정도의 차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까지 높게 나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대체적으로는 10% 이상 정도가 앞서 나가려면 한 40% 정도의 투표율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 지금 나온 거 보면 이게 이 강서구만 지금 선거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국 선거도 아니기 때문에 분위기가 달궈지긴 되게 어려운데 이 분위기를 누가 만들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인간을 갖다가 갑자기 사면을 시켜가지고 또 당내 경선을 해서 또 1등을 했또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나온 상황이잖아요. 그럼 나와서 뭐 40억을 애결하고 얘기하면서 뭐 판을 많이 키운 상황이 됐는데 어떤 형태로든지 좀 응징투표가 시작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이거 안 되겠는데 어떤 형태로든지 저 유권자들 국민들이 화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한 번도. 이제 처음 강서구라는 지역에서 서울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이 윤석열 정부 지금까지 계속 나타났던 60%대의 부정평가를 하고 있는 그것이 민주당 지지층이든 무당층이든 상관없습니다만 이런 분들이 투표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이런 거야라고 하는 부분들을 물질적으로 확인해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오늘이 금요일인데 내일 토요일이니까 아마 내일 토요일 날 정말 많이 투표율이 좀 많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 이후에 본선거에서 소위 국민의힘에 있는 조직 라인들이 얼마만큼 동원해낼 수 있을 것인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런 역자 선거가 있으면 이 지지층들이 창피해서 투표하러 안 나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샤이 보수 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사전 투표를 말씀을 할 때 지금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 주신 것처럼 2022년도 지선과 비교했을 때 1.33% 낮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강서 하나입니다. 사전 투표라고 한다 하더라도 강서에 가서 투표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선 때는 사전 투표가 다른 지역에서도 다 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34% 이 기준 낮다라는 기준이 전국에서 어디에 가도 내가 강서 구민이어도 내가 뭐 어디 다른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투표율과 비교한다면 굳이 그 투표율이 지금 1.33%가 그렇게 낮다라고는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내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럼 더 많은 분들이 가서 투표를 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홍익표 원내대표도 투표율이 40% 정도대일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투표가 가장 높은 것은 분노 투표입니다. 가장 큰 분노 투표요. 저는 여기 지금 강서구청장 여기 그 현장에 그러니까 그쪽 현장에 가서 많이 이렇게 다른 분들의 그 현장 분위기를 좀 많이 봤는데요. 오히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연세라고 좀 표현하면 기분 좀 안 좋으시긴 하는데 요즘에 60대, 70대, 80대 청년분들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저보다는 그래도 어르신 분들이 많이들 오셨을 경우에 뭐라고 첫 마디가 아니면 그래도 저는 방송에서 얼굴이 그나마 알려져 있는 사람인지라 저한테 다가오시는 분들은 나 윤석열 찍었었어. 근데 이건 아니잖아. 지금 네, 이거는 아니잖아. 내는 거 자체가 그래서 아니잖아. 내가 지금 여기 왔다. 한번 만나보려고 후보 좀 만나보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그러니까 그분들은 민주당원분들이 아예 아니신 거예요. 아니셔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후보 일정이 우리가 좀 어느 정도 공개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후보 일정이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후보 일정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선거 사무소로 오셔가지고 나 여기 만나서 얘기 좀 하겠다라는 분위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민심을 제가 측정한 민심을 본다 하더라도 투표율은 상당히 높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노 투표가 높을 것 같다. 거기선 40억 원. 김태우 후보는 애교라고 얘기했지만 강서 구민들은 40억 원이 애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지금 보궐선거가 또 일어나는 건데 본인이 나와서 다시 투표를 한다. 그리고 3개월 만에 사면 복권을 대통령이 시킨다. 그렇죠. 그리고 본인은 이렇게 주장하는 거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판, 불만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어떤 비판 그런 목소리가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댓글도 올려주시는 의견을 취합해 보더라도요. 강서구민 계시면은 반드시 투표합시다. 저도 투표하겠습니다. 투표하자. 표로 보여주자. 이런 말씀들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기류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선대본부장인가요?를 맡은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공연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선거 총선 전초전 아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한 구역 단위 선거에 불과하다.
예전의 기류와는 확실히 달라진 면이 있고 이걸 뭐랄까요? 좀 의미를 축소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축소된 의미로만 남아있을 선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뭐 야구에서 콜드 게임 직전에 그 패전 처리 투수 같은 말을 합니까? 아, 그러네. 비유가 진짜 맞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기 뭐냐 그 10대 빵으로 지고 있어요. 우리가 홍콩을 10대 빵으로 이겼잖아요. 7회 콜드 그랬죠. 게임으로. 예. 그때 이제 7회 말이에요. 홍콩에서. 그런데 아이 뭐 이거는 결승전 아닙니다. 그냥 한번 지는 거지. 이러면서 저 패전 처리 내보내니까 심판이 콜드 게임 다 들어가요. 이렇게 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속도 좋지 그래. 나경원 의원이 거기서 선대본부장 같으니까. 난 그것도 또 그러니까 뭐 저번에 그 당대표 선거에서의 그 어떤 그 아주 모멸적인 이런 그 모멸. 저기 예. 대우를 받고 저리로 선대위원장을 가는 네. 이게 전형적인 패전 코스, 패전 처리 코스. 개인 정치인을 보더라도요. 본인의 정치 이력을 보더라도. 바로 이게 국민의힘의 정치적 하수구입니다. 그리로 다 그냥 저기 흘려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을 네. 지우고 나중에는 그냥 물러나게 될 수도 있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짠 거예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는 건데 막 이런 사람들 다 보내가지고 포트폴리오 분산을 갖다 이제 리스크를 분산하려고 그래서 하는 안철수 건데 의원도 제가 볼 들어가고. 때는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적어도 40%가 투표하면 유권자가 50만 명이거든요. 강서구에. 그럼 20만 명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1000샘플짜리로 여론조사 돌리는 게 아니라 20만 명이 직접 나와서 어떤 판단을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차이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지금 9월 18일, 19일 날 조사한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7.6% 차이로 진경훈 후보가 앞섰어요. 네. 그다음에 9월 20일, 21일 여론조사 꽃에서 했는데 여기는 16%가 났어요. 많이 앞섰네. 근데 뒤에 상황 자체들은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가요. 국민의힘에게. 그러면 그 격차는 더 넓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좁혀지진 않겠네. 예, 그러면- 최소한. 그러면 7.6과 16 사이라고 판단이 들었는데 오히려 16 쪽으로 더 가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전 그래서 이게 나오면 저는 수도권에 있는 국민의힘 정치인들 출마자들은 패닉에 빠질 거라고 봐요. 수도권에서 이 정도의 격차를 6개월 내에 복구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이상한 진짜 중대한 사건이 아닌 이상이야.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박빙 지역은 수백 표 차이가 납니다. 서울 같은 경우 많을 때도 아주 5천 표 정도는 엄청나게 많은 건데요. 국회의원 선거도. 예, 그렇죠. 예. 근데 이런 선거에서 나중에 이제 내년 4월달에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데 10% 그러니까 두 자릿수 이상의 격차를 좁힐 수 없게 되면 무슨 일을 먼저 해야 되냐면 민주당과 싸우는 문제가 아니고요. 내부의 공천 문제와 관련된 내전을 먼저 할 수밖에 없어요. 내전을 벌여서 어떤 형태로든 자기가 살든 죽든 결정을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저 그렇다면 10월 11일 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결과는 바로 국민의힘과 용산으로 화살이 바로 날아가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예측되는 방식으로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 이제 민주당은 여기 안주하면 안 되겠죠. 또 이렇게 네. 안주해서 예를 들면 국민 여론이 좋으니까 그냥 대강 갑시다. 저는 그러면 또 예를 들면 또 분명히 똑같은 일이 그런다니까. 벌어질 거예요. 상당수가 분명히 그럴 거고 네. 이제 앞으로 안 나가려 그럴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저기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통과됐습니다. 네. 그다음에 저기 대법원장 후보자 부결시켰죠. 부결시켰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그 저기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데 그 박정훈 대령 최수근 상병에 대한 국회 저 특검의 패스트 트랙이 지정된 날이에요. 네네 맞습니다. 오늘.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최수근 상병 건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도 저기 이종섭 장관이 말이 맞냐, 박정훈 대령 말이 맞냐 그러면 다수가 박정훈 대령으로 가서 그렇군요. 이런 경우 봤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에서도 이 특검은 지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 의제는 특별한 의제고 홍범도 장군 거는 또 약간 그보다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 이슈 폭발력이요. 아니 국민의힘 거기 지지에서조차도 좁혀보면. 그러니까 이게 적을 균열시키는 의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최수근 상명이 가장 폭발적이에요. 그 다음에 홍범도 장군이 있고 그건 보수 분야를 만들어 올드 보수하고 뉴 보수, 뉴라이트하고 이게 갈라지는 의제가 돼버렸고 그러니까 이건 다 이기는 싸움들이에요. 근데 최근 들어가서 이런 데서 성과가 약간씩 나오고 있어요. 야당의 성과가. 그러니까 예. 큰 싸움에서 뭐 공중전에서 지금 대법원장 후보, 뭐 국무총리 뭐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런데 국민들을 왠지 울리는 의제, 커 보이진 않았지만 여기서 약간씩 성과가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특검으로 가면 그 이슈는 더 커진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그 민주당에서 유념하셔야 될 건 뭐냐면, 물론 이 보궐선거는 총선으로 가는데 매우 중요하지만 여기서 이긴다는 건 무슨 뜻이냐. 뭐 얼마나 격치가 될지 모르겠지만 뚜벅뚜벅 앞으로 우리가 이기는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왜 23전 23승입니까? 아, 정찰을 해보니까 질 것 같으면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 전쟁을 이기는 데서 싸운 거. 손자병법에 선승구전. 위대한 장수는 이겨놓고 싸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싸워보고 이기는 거는 그건 무능한 장수나 하나. 하수건 이순신의 전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기는 영역에 힘을 집중할 줄 알아야 되고, 거기서 작더라도 이 정도 적들이 방심하는 사이에 작은 성과라도 만들고 쌓아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자체가 싸움이 되고 판을 우리가 주도해서 짜는 거예요. 그리고 적이 분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요 며칠 사이에 나오는 뉴스들은 좀 더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그러겠네요. 그냥 단신으로 나오는 걸 합쳐서 크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의 어떤 상승세를 실제로 한번 느끼고 이것이 이제 널리 공감이 될 때 그게 바로 야당의 힘이자 에너지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상징적인 일이 오늘 벌어졌어요. 이재명 당대표가 택시를 타고 가서 패스트트랙 오늘 태운 거에 대한 투표까지 직접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예를 들면 이 정도의 열정과 힘을 보여줘야 야당이 최수근 상병의 죽음에 공감하고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부당함에 맞서서 싸우려고 하는구나. 당대표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몸이 아픈 상황인데 재판하고 와서 하는구나. 지금 이거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은 막 물어뜯고 난리가 나요. 재판은 그렇게 하면서 투표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공격을 하긴 합니다만 저는 그 김종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당대표가 소위 최수근 상병 문제와 관련된 특검 패스트트랙이 얼마나 중대한지를 알기 때문에 본인이 진짜 가서 한 거거든요.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요구하는 사안들을 중심으로 가장 열심히 싸우는 모습을 보여야지 야당이 생존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예를 들면 국회 구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그런 일을 계속 좀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말씀을 실은 제가 하고 싶었어요. 제가 지역이 대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하고 대전은 기차로는 1시간밖에 되지 굉장히 않아요. 가깝죠. 그런데 대전에서는 강서구청장 선거 당연히 이기는 거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큰 이슈가 아닙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범죄자였다가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사면 복권을 시켜서 다시 그곳에 후보로 냈는데 거기에서 민주당이 지면은 아니면 거의 정말 조금밖에 승리하지 못한다면 이건 민주당이 진짜 무능한 거다.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선거 전초전이냐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이나 안철수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 본인들의 책임 때문에 아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모든 것은 수도권의 이슈입니다. 수도권 밖에서는 오히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최수근 상병 관련돼서 패스트트랙이라든지 이런 건들 우리 그 김종대 의원님이 하나하나 짚어주신 그런 건들이 더 이슈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훨씬 더 관심이 있는 거고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강서구청장 지금 전체적으로 많은 여론이 강서구청장 것을 우리가 뭐 10%냐 두 자릿수냐 몇 %냐 승리하는 거에 대해서 총선의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것은 총선의 결과라는 것은 수도권 의석에만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지역은 지역 의제가 또 별도로 따로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지난 다음에 우리가 총선을 앞두고서 국회에서 진짜 얼마나 잘 싸워주느냐. 이번에 보궐선거가 아니고요. 국회에서 모든 의제를 가지고 민주당이 얼마나 잘 싸워주느냐가 다음 총선, 이번에 다가오는 총선에 훨씬 더 민주당이 얼마나 승리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승리할 수 있느냐를 당락을 좀 좌우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선 시뮬레이션에 조금씩 나오는데 보면은 제가 제일 특징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지난 대선 지방선거 때부터 나타나는데 경기도와 서울이 다른 지역처럼 움직인다는 거예요. 맞아요. 옛날에는 좀 같이 그래요. 갔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경기도 여론하고 서울 여론은 달라요. 지난 대선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대부분 그 총선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서울 지역에서 비등비등하거나 약간 국민의힘이 우세했어요. 근데 경기도는 민주당이 우세합니다.
그리고 충청권을 보면은 의외로 또 민주당이 선전했어요. 제주도는 민주당이 싹쓸이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 서울에서 어떤 방향을 트는 계기가 됐다는 게 이 강서구청장 선거의 의미입니다. 지역적이라 서울에 해당된다 그래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앞으로 다음 선거에서 최대 격전지가 바로 이 수도 심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여기에서 강서구청의 선거는 아무리 그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다. 그런 면에서 이제 앞으로의 6개월의 전망을 여는 선거다. 이런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해야 되겠고, 그리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 민생과 또 정의, 어떤 공정을 위한 민주당의 성과가 나와야 줘야 됩니다. 이게 다 내년의 선거를 좌우하는데 지금까지 투쟁력으로 하는 거는 전열을 어느 정도 정비했다고 보되 정책 주도력도 가져야 돼요. 민주당. 이게 대안의 윤석열 이후에 대안을 상상할 수 있는 국민들에게 사고의 지평을 열어주고 공간을 열어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항상 보면 야당은 뭐 또 투쟁만 하면 자기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저 밤에 술만 먹으러 다니고 공부 안 하는 사람들 숱하게 많아요. 네. 앞으로 시험 좀 봐야 돼, 그 사람들. 진짜. 저 네. 학점 매겨야 돼. 그래가지고 정책 주도력 이런 부분인데 이게 이제 올해부터 그 주변 정세도 아주 급변하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외교 안보, 뭐 금융, 또 저 무역 이런 데서 이제 점점 이슈가 커진다고 봤을 때 이런 부분에 어떤 적절하게 메시지를 구사하고 대안적 세계를 상상할 수 있는 이런 역동성을 조금씩 보여줘서 그게 정책 주도력으로 형성되고 한쪽엔 투쟁력이다. 이게 총선에서 이기는 승리의 방정식이다. 좀 그렇게 봐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저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인 영역 말고 민생이나 경제 영역은 매우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 갑자기 뭐 9월달 들어와서 뭐 무역 수지가 흑자가 났다라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언론에서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수출이 줄고 수입이 더 많이 주니까 불황형 흑자. 불황 흑자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그게 경제 볼륨이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경제 볼륨이 줄어들게 되면 국가 재정 능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럼 이런 국가의 힘이 작아지게 되면 누가 가장 먼저 희생이 되느냐? 가장 사실 약자들이 희생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게 계속 가는 상황이면 내년으로 갈 때마다 누가 피해를 보느냐? 저희 민주당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자기 지지층들이 계속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민주당이 제시를 하고 방향을 바꿔야죠. 뭐 예를 들면 예산 국회라든지 아니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런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대한 좀 비전, 예를 들어 거시경제적인 비전 같은 걸 내놔서 민주당을 지지하고 민주당과 함께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되면 경제가 나름대로 방향을 선회해서 서민들, 국민들의 삶이 조금은 나아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희망들의 정책적인 어떤 내용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서울 경기선거가 왜 중요하냐면 지역구의 절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서울 같은 경우는 실제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더 높은 경우가 많아요. 그럼 뭘 봐야 되느냐? 무당층이에요. 그러니까 무당층이 이번 선거에서 누구에게 훨씬 더 많은 표를 주느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만약에 무당층이 민주당에게, 그러니까 민주당을 좋아하는 게 아니죠. 응징 투표를 하는 경향성들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면 저는 민주당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양발로 서서 한쪽에는 투쟁, 한쪽에는 정책이라는 두 발로 서서 좀 대안 세력으로서의 이미지를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런 하나의 반환점이 10월 11일 날 강서구청 선거가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을 때 국회에서요 예산 삭감 권한만 있어요. 증액 권한은 국회는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정부가 아까 정책 주도력을 해야 되는 이거 다 정부의 역할이거든요. 민생, 경제 챙기는 거 이거 다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주당이 여소야대, 그러니까 민주당이 의석수가 더 많기 때문에 야당은 투쟁을 잘하는 게 야당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국회에서 삭감을 정말 잘 하는 것. 이것이 그 야당의 역할인데 지금 의석수가 많다 보니까 마치 야당인데 여당처럼 집권 여당처럼 민생까지 챙겨야 돼. 그리고 이제 상대가 윤석열 정권을 만났던 민주당이기 때문에 지금은 민생까지 챙겨야 되는 그런 상황에 좀 어려운 상황에 좀 놓인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그렇지만 그건 입법 기술적 차원에서는 그렇습니다만은 예를 들면은 올해 93조가 관리 통합 재정 수지가 적자입니다. 이제 국가 나라 살림이 거덜나게 생겼는데 그러면 예결위에서 올해 법인세율 그에 대한 세법 개정안이 올라오는데
이런 부분이 바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지점이 되는 것이죠. 그러네요. 아니 부자 감세해주고 낙수 효과 얘기해서 종부세도 나라가 예, 이끌라고 면제해주고. 이러는데 소득 그러니까 분양도 거기 무슨 지역의 예산을 얼마를 따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지역구 이제는 의원들의 좀 말하자면 버려야 될 자기 정치 때, 얘기를 예. 하는 것이고 하나의 그 저기 법인세, 소득세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내년 재정에 판을 짜는데 이런 데서 정책 주도력이 나오는 겁니다. 왜 야당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기 또 민생 예산에서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민생을 주제로 대통령을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민생 그러니까 경제다. 이런 걸 얘기를 했으면은 그 길로 계속 밀어붙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투쟁인 거다. 일종의 투쟁과 민생이 마치 이것이 어떤 그 별개의 전문 영역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만 원래 그것이 의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한강 성심병원 지나가는데 또 한 분 분신하셨나 보더라고. 아유. 벌써 빈소가 차려지고 저기 집회가 거기서 열리고 있고 그러던데 이 민생에서는 말입니다. 이거는 여야의 문제라기보다는 진정성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그런 면에서 누군가가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 또 그런데 우리의 눈길, 손잡아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 정치는 응답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다 투쟁이고 민생인 것이고 또 이 저기 보궐선거도 그래요. 이게 응징투표, 분노투표라 그러지만 이거는 유통기간이 짧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강서를 살리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 강서를 이제 제대로 정상화해서 여기서 주민이 주권자다. 여기는 윤석열 대통령의 저런 어떤 무도한 공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심판을 넘어가지고 우리 강서가 앞으로 저기 시민들이 주권자인 그런 어떤 공동체로 나가기 위해 이 선거를 하는 겁니다. 응징을 넘고 분노를 넘어서는 게 당연히 뒷받침된 풍부한 우리 그 대한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당은 그런 꿈을 꿀 수 있다는 게 야당의 특권이에요. 진보의 특권이 뭡니까? 상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진보와 개혁의 특권이거든요. 그런 지점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런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죠. 네. 제가 말씀하십시오. 오해가 좀 있을 네. 것 같아서 지금 우선은 그 투쟁에 대해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입법기관으로서 재개정을 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투쟁을 한다든지 민생용수에 대한 투쟁한다든지 이거는 야당의 역할이 맞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국민들이 아주 가볍게 이런 세세하게 들어가지 않고 의석수가 이렇게 많은데 민생을 왜 야당이 못 챙기느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진 거에 대한 어떤 책임론을 야당한테 떠넘기는 것을 국민의힘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임론을 어떤 야당한테 좀 말씀이신지. 너무 과중하게 하는 네. 것은 이것은 민주당은 야당이다. 그러니까 책임 여당이 아니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뭐다 각도가 다른 건데요. 전 그런 뜻이 어떤 뜻이냐면 사과가 10,000원이면 사과를 못 먹잖아요. 네. 그죠? 어떻게 웬만하면 만원입니까? 거기에 공감할 수 있는 야당. 그다음에 거지방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그게 카톡계.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명절이니까 돈을 쓰니까 20, 30대들이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을 어떻게 돈 없이 지낼 수 있을까? 네. 그런 방법들의 경쟁하듯이. 노하우를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젊은이들의 고뇌에 공감하는 정당.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 메시지로 나오고 전달됐을 때 그런 과정 속에서 동질감을 느끼고 정당에 대한 친화성들이 만들어지는 지면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어떤 서로의 네트워크와 소통이 돼야지만 정책으로 갈 수 있는 지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공감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무슨 뭐 여야를 떠나서 공감하는 속에서 정책은 나오고 또 그 정책의 실행 속에서 네트워크가 더 커지는 지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선순환을 만들어 가는 것이 민주당이 훨씬 더 큰 연대의 중심으로 쓸 수 있는 거여서 뭐 그런 역할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앞으로 이제 네. 그런 각도를 말씀드립니다. 각도는 그런 각도를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두 번째 주제 이야기의 시작은 사실 강서구 선거에 국한됐었지만 결국에는 이 정치의 본질 그리고 정책적 상상력을 어떻게 구현해내는 것이 야당의 역할인지 그리고 이번 선거가 그런 연장선상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세 분 말씀 들으면서 더 절감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정말 이런 깊숙한 이야기는 저는 최소한 스픽스가 아닌 곳에선 잘 못 좀 접근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스픽스 끝판 토론 뭐 재밌게 또 유익하게 보셨기를 바라고 저희
최대 접속자분들은 8,600분이 넘으셨었어요. 와. 그만큼 이슈가 많고 뜨겁고 스픽스가 그 가운데 길잡이 역할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세 분 정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네, 그럼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끝장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